저 아이! 입을 당장 틀어막아라! 권신 어모달이 부채를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8살 태복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모달의 바로 옆 허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대감마님, 저기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른이 대감마님을 손가락질하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권신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야담소년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동과 해악 그리고 권선징악이 있는 이야기 한 판 맛있게 비벼드리겠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처마 끝을 마구 흔들어대는 한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도성 저작거리는 추운 날씨에도 끼니 걱정에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그 시각 장사치들이 와르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어모달이 수하 10명을 양옆에 세우고 저작거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번쩍이는 명주 도포에 비단 부채를 손바닥에 탁탁 두드리며 천천히 아주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이 저작거리가 자기 것이라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길을 비우지 않는 자는 그냥 두지 마라! 수하들이 채찍을 치켜들자 장사치들이 짐을 내버려 두고 흩어졌습니다. 어모달은 그 꼴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음을 머금었지요. 저작거리 한 귀퉁이, 갓 구워낸 수수떡 냄새가 사방을 감싸는 떡집 앞에서는 8살 태복이가 배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서 있었습니다. 눈 많은 샘물처럼 맑은 아이였지요. 태복이는 뱃속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손으로 꾹 누르며 떡 주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태복이의 눈길이 어모달의 바로 옆 허공에서 뚝 멈추었어요. 그 옆자리에는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텁수룩하며 목 언저리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요. 왼손 검지에는 옥빛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노인의 눈에서는 원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넘쳐 흘렀습니다. 노인은 자꾸만 어모달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하려 애를 썼지요. 태복이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어모달의 소매 끝을 슬며시 잡아당겼지요. 대감마님, 저기요. 이놈이 수하 하나가 태복이의 손목을 낚아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태복이가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눈은 여전히 노인을 향해 있었지요. 대감마님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서 계세요. 억울하다고, 아주 억울하다고 울고 계세요. 어모달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복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가리키는 아이를 보며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코웃음을 치거나 발길로 걷어차는 대신 그저 태복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으니까요. 허튼 소리를 입 밖에 내고 다니면 그 혀부터 뽑아버린다! 낮고 천천히 한 글자씩 끊어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하들을 이끌고 자리를 떠났지요. 태복이가 바닥에 앉은 채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어모달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많이 다쳤느냐?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태복이가 고개를 드니 수수한 옥색 도포를 걸친 사내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먹빛 도포를 입은 다부진 사내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양반 차림이었지만 옥색 도포 사내의 눈빛만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은 무언가를 조용히 헤아리는 듯한 눈이었지요. 사내가 무릎을 살짝 굽혀 태복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가리킨 그곳에 무엇이 보였느냐? 태복이는 낯선 어른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요. 목에 붉은 자국이 있고 왼손에 옥빛 가락지를 끼신 할아버지. 사내의 눈이 아주 잠깐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고요해졌지요. 사내는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태복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기 수수떡이라도 한 조각 사서 먹어라. 그리고 천천히 자리를 떴지요. 태복이는 엽전을 손에 쥔 채 사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 옥색 도포 사내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태복이의 말에 그토록 눈빛이 흔들렸던 걸까요? 태복이가 수수떡 한 조각을 오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 저작거리 어기 그늘진 처마 아래에서 수상한 눈 하나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쫓고 있었습니다. 어모다리 심어놓은 첩자였지요. 그는 옥색 도포 사내와 태복이가 나누던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옥색 도포 사내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던 것도 품에서 엽전을 꺼내 손에 쥐어주던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요. 첩자는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모달의 사랑채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첩자의 보고를 다 들은 어모달이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지요. 옥색 도포 사내가 직접 아이에게 엽전을 쥐어주었다고? 그러옵니다. 무릎까지 굽히며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사내 곁에 먹빛 도포 사내가 붙어 있었다 했지? 예, 그림자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모달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촛불만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사내라. 잠시 뒤 어모달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 흉가 아이가 저작거리에서 내뱉은 말 기억하느냐? 조참판 그 늙은이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를 8살짜리가 어떻게 꺼낼 수 있단 말이냐? 신복들이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 아이를 당장 없애고 싶지만 어모달이 부채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섣불리 건드렸다가 옥색 도포 그자가 냄새를 맡으면 일이 커진다. 일단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라. 아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낱낱이 보고하도록. 신복들이 고개를 숙이며 하나둘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모달은 홀로 남아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그의 눈빛도 함께 출렁거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복이는 낡은 폐가 방 한 귀퉁이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노인이 또 와 있었기 때문이지요. 노인은 오늘따라 더욱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왼손에 옥빛 가락지를 가리키다가 북쪽 방향을 손짓하다가 다시 제 목에 붉은 자국을 짚으며 무언가를 전하려 애를 태웠지요.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절박함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태복이가 나직하게 속삭이자 노인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가리켰지요. 태복이는 그 손가락이 향하는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작거리 북쪽. 오늘 낮 엽전을 건네고 조용히 사라진 옥색 도포 사내가 걸어간 바로 그 방향이었어요. 자, 여러분, 노인이 가리키는 북쪽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옥색 도포 사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튿날 아침, 태복이는 엄마 월선이 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꿈에서도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태복이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고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고 좁은 골목을 두어 번 꺾고 나니 길 앞에 높고 긴 담장이 떡하니 나타났지요. 태복이는 그 담장을 올려다보며 멈칫했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철산이었습니다. 먹빛 도포를 입은 다부진 사내. 어제 저작거리에서 옥색 도포 사내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철사는 태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내가 어제 저잣거리에서 본 그 아이구나. 태복이가 담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철산이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따라오너라. 태복이가 이끌려 들어간 곳은 높은 정각들이 즐비한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단청이 화려하게 올려진 처마 끝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지요. 태복이는 입을 쩍 벌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저쪽에서 옥색 도포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조용하고 단단한 걸음이었지요. 사내가 태복이 앞에 멈추어 서며 물었습니다. 노인이 이리로 오라 하더냐. 네. 꿈에서도 오라고 하셨어요.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당 저쪽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모달이었습니다. 조정회의차 궁에 들어오던 어모달이 마당을 가로지르다 태복이를 발견하고 걸음을 뚝 멈추었어요. 그의 눈이 째지다 못해 실처럼 좁아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저 흉가 아이가 어찌 이 안에 있단 말이오? 어모달이 옥색 도포 사내를 향해 따져 물었지요. 사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모달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드렸소. 어모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들이다니요. 이곳이 어딘 줄 아시오? 저작거리 아이를 함부로 들였다가 무슨 변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이오? 사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철산이 어모달의 수아들 앞을 가로막으며 섰지요. 마당 안에 팽팽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사내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책임이라.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지요. 그 말은 대감이 기억해 두시오. 나중에 쓸 일이 생길 테니. 어모달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허, 말씀이 참 재미있으시군요. 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복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태복이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다가 문득 철산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철산이 무릎을 살짝 굽히며 태복이 귀에 가만히 속삭였지요. 이 나라 임금님이시다. 태복이의 두 눈이 동전만하게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 태복이가 따라온 이곳은 다름 아닌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귀신은 왜 하필 태복이를 이 안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태복이는 임금이라는 말에 두 발이 엉키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까 저작거리에서 엽전을 쥐어주던 그 사람이,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던 그 사람이 임금이라니요. 철산이 태복이의 등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어서 따라가거라. 임금은 태복이를 조용한 별채로 데리고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화로 위에서 군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지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임금이 군밤 하나를 직접 가서 태복이 손에 올려주며 물었지요. 태복이가 군밤을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귀신이 훨씬 더 무서운거려. 임금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할아버지가 오늘도 보이느냐. 태복이가 방 안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노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또렷한 표정으로 방 안 북쪽 벽을 자꾸만 짚고 있었지요. 손가락 끝으로 벽 한 군데를 콕콕 찍는 것이 무언가를 찾으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쪽 벽을 자꾸 가리키세요. 임금이 눈빛을 바꾸며 철산을 돌아보았지요. 철산이 곧장 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툭툭 두드려 보다가 한 군데서 손을 멈추었어요. 다른 곳보다 소리가 다르게 울렸지요. 철산이 손끝으로 힘을 주자 벽 일부가 살짝 밀려났습니다. 그 안에서 비단에 쌓인 작은 꾸러미 하나가 나왔지요. 꾸러미를 펼치자 핏자국이 거뭇하게 밴 문서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읽어내려가는 눈동자가 조금씩 가늘어졌지요. 철산도 옆에서 내용을 살피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참판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쓰신 것이옵니다. 어모달이 나라 곳간을 빼돌려 사병을 기르고 있다는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이것을 조정에 알리려다 입막음을 당한 것이오구나. 바로 그때 별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모달이었지요. 그는 수화셋을 거느리고 들어서며 임금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하, 아직도 저 아이를 곁에 두고 계십니까? 흉가에서 헛것이나 보는 아이 때문에 조정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어옵니다. 당장 내보내시지 않으면 소신을 비롯한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천천히 접으며 어모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 예, 아까 마당에서 뭐라 하셨지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그야 당연히. 그 말을 기억해 두시오. 임금이 조용히 일어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나도 기억해 두고 있을 테니. 어모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어라 말을 이으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지요. 방 안에는 군밤 타는 냄새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임금의 손에 들어간 그 문서가 과연 어모달의 목을 죄일 수 있을까요? 어모달이 사가로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문을 닫고 신복들을 불러 모았지요. 아까 별채에서 임금이 내뱉은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도 기억해 두고 있을 테니. 그 말이 왜 그리 마음에 걸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벽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임금이 그것을 받아들고 읽는 것을 보았느냐? 예, 비단에 쌓인 문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모달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리다 멈추었습니다. 조참판 그 늙은이가 숨겨둔 것이 있었구나. 그는 이를 악물며 신복의 멱살을 잡아당겼지요. 그 문서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오늘 밤 안으로 별채를 뒤져라. 단, 임금과 그 목빛 도포놈이 눈치 못 채게 해야 한다. 신복들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모달은 몰랐습니다. 철산이 이미 그 사랑채 처마 아래에 자기 사람을 하나 심어두었다는 것을. 신복들이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스란히 철산의 귀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어모달의 신복 둘이 궁궐 담장을 타 넘었습니다. 별채로 기어들어 벽을 더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꾸러미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말도 안 되는, 분명히 여기라 했는데. 두 사람이 허둥대는 사이 별채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철산이 팔짱을 낀 채 문설주에 기대어 서 있었지요. 그 뒤로 군사 넷이 조용히 에워쌌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오. 철산이 씩 웃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신복들이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임금이 편전으로 나오자 어모달이 또 수하 대신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어젯밤 일은 까맣게 모르는 채였지요. 그는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따져들었어요. 저하, 소신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흉가 아이는 당장 궁 밖으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어제 별채에서 꺼낸 그 문서인가 뭔가 하는 것도 근거 없는 낡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소신의 이름이 거기 적혀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편전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지요.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감, 예,
나는 방금 그 문서에 대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소. 어모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은 어찌 당신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오? 편전 안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어모달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모달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임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별채에 들어간 자들이 대감 사람이라는 것도 철산이 이미 데리고 있소. 어모달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지요.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자기 수하와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태복이가 편전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이 태복이 곁에 서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자, 여러분, 제 입으로 제 죄를 풀어버린 어모달,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아직 마지막 발버둥이 남아있답니다. 어모달은 그날 저녁 사가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남은 신복들을 긁어모아 마지막 수를 짜기 시작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서 하나로는 나를 어쩌지 못해. 증거가 더 있어야 국법으로 다스릴 수 있거든. 내일 편전에서 내가 직접 임금 앞에 나서겠다. 저 아이가 귀신을 내세워 도정을 어지럽혔다는 것을 대신들 앞에서 낱낱이 따지고 들 것이야. 신복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모달은 비단 도포를 가다듬으며 씩 웃었어요. 자기가 짠 판에서 자기가 지는 법은 없다고 굳게 믿었지요. 이튿날 편전, 어모달이 대신들을 잔뜩 거느리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서자마자 목청을 한껏 돋우었지요. 저하, 소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쭙겠습니다. 첫째, 저 흉가 아이를 궁 안으로 들인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까? 둘째, 그 아이가 귀신을 보았다는 것을 저하께서는 사실로 믿으십니까? 셋째, 근거도 없는 낡은 문서 하나로 조정 대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소신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편전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모달을 따르는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이 세 가지를 물었으니 나도 세 가지로 답하겠소. 어모달이 입술 한쪽을 비틀며 팔짱을 꼈지요. 첫째, 어제 대감이 이리 말씀하셨소.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아이가 멀쩡히 이 편전 문 앞에 서 있소. 대신들 중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소? 편전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모달을 따르던 대신들이 슬그머니 눈길을 내렸지요. 둘째, 대감이 어제 문서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다 하셨소. 내가 그 말을 꺼낸 적이 없는데도 말이오. 그러면 대감은 그 문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 어찌 된 영문이오? 어모달의 얼굴에 서서히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뭔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셋째, 대감이 근거 없는 문서라 하셨소. 그런데 어젯밤 대감의 신복 둘이 그 문서를 없애러 별채에 들어왔소. 근거가 없는 문서라면 없앨 이유도 없지 않겠소? 임금이 철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철산이 포박된 신복 둘을 편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지요. 두 사람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대감이 세 가지를 물었고 나는 세 가지로 답했소. 이제 대감이 답할 차례요. 조참판 어른을 해친 것이 대감이오? 아니오? 어모달의 두 발이 엉키며 그 자리에서 몸이 기울었습니다.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이미 낯빛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바로 그때 편전문이 열리며 태복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어모달을 바라보다가 그 옆 허공으로 눈길을 옮겼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제 다 됐다고. 편전 안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모달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섰지요.
자, 여러분, 제 입으로 제 무덤을 판 어모달. 과연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어모달은 그날 편전에서 관복이 벗겨진 채 포박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명주 도포가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평생 남의 목을 죄어온 자가 정작 자기 목이 죄이는 순간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두 군사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지요. 편전한 대신들이 일제히 임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모달에게 눌려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었지요. 한 대신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저하, 소신들이 진작 나서지 못한 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을 탓하지 마시오. 앞으로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족하오. 태복이는 편전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이 태복이 곁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릿해지더니 봄볕에 녹는 서리처럼 사라졌지요. 태복이가 그 자리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가세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임금이 태복이 곁으로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고생이 많았구나. 태복이가 품 안의 낡은 보자기를 꼭 끌어안으며 웃었지요. 이제 엄마한테 가도 돼요? 임금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태복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수들을 불러 귀신이 나온다던 그 폐가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직접 붓을 들어 현판 하나를 써서 내렸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 복가라고요. 태복이가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월선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어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 맨발이 된 줄도 몰랐지요. 태복아, 내 아들. 태복이가 가마에서 내리기 무섭게 월선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월선은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으스러지게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요. 태복이도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실컷 울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끝까지 참았던 눈물이었지요. 새로 지은 복가에 들어선 모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월선이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태복이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지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복가 사랑방에 작은 불빛이 켜졌어요. 화로 위에서 군밤이 타닥타닥 익어가는 소리가 났지요. 수수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조용히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임금이었어요. 철산도 없이 혼자였지요. 태복이가 군밤을 하나 까서 내밀었습니다. 오늘도 저작거리 다녀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어느 노인이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들었어요. 임금이 군밤을 받아들며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를 나한테 다 해다오. 태복이가 보자기를 매만지며 조잘거리기 시작했지요.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군밤을 오물거렸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복가 마당 가득 번졌어요. 월선이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빙긋 웃었습니다.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지요. 귀신 보는 아이가 나라를 구했으니 이제 이 집에 복이 머무는 것도 당연하지. 군밤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흉가라 손가락질 받던 그 자리에서 조선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소리가 밤마다 흘러나오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태복이는 학문이 깊고 마음이 고든 선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벼슬보다 낮은 곳에서 세상을 살피는 길을 택했지요. 임금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용히 등불이 되어주는 삶을 평생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복가 이야기를 전설처럼 속삭였어요. 흉가에서 태어난 8살 아이가 귀신의 말을 듣고 나라를 뒤흔든 권신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요. 지혜는 날카로운 칼보다 강하고 진심은 어떤 어둠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온 조선이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앞날에도 따뜻한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빕니다.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하셔야 되지만 알림 설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좋지만 여러분께서는 밤낮으로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유튜브 노이로제 걸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댓글에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사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